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춤추던 발레리나가 어떻게 홍대 지하의 작은 무용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을까요?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시 한 편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32살 아나스타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조국마저 등져야 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가방 속에는 발레와 몇 켤레와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뿐이었어요. 하지만 낯선 땅 서울에서 그녀가 만난 건 예상치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떡볶이의 매콤한 맛, 한글에 춤추는 듯한 아름다움,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하는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죠. 과연 아나스타샤는 어떻게 절망에서 희망을 찾았을까요? 러시아 발레와 한국 전통 무용이 만나면 어떤 마법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녀가 서울에서 진짜 찾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예술이 가진 진정한 힘과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될 거예요. 때로는 가슴 뭉클하고 때로는 희망차게 만드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 모스크바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볼쇼이 극장의 무대 위에서 아나스타샤는 백조가 되어 있었어요. 32살의 그녀에게 이 무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차이콥스키의 선율이 극장을 가득 채웠어요.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만 아는 진실이 있었어요. 6개월 전 남편 드미트리가 전선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받은 이후 그녀에게는 이 무대에서만큼은 슬픔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답니다. 발끝으로 서서 마지막 회전을 마쳤을 때 관객석에서 우렁찬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나스타샤는 깊숙이 인사를 했어요. 무대 뒤로 걸어가는 그녀의 뒤통수에는 여전히 따뜻한 조명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분장실에서 메이크업을 지우고 있던 아나스타샤에게 극장 관리부장이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관리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부에서 당신의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을 문제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공연을 중단해야 한다는 통보였어요. 아나스타샤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녀가 올린 건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시 한 편뿐이었거든요. 드미트리를 잃은 슬픔과 더 이상 누군가의 남편이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글이었어요. 극장을 나서는 길에 아나스타샤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볼쇼이 극장의 웅장한 기둥들이 어둠 속에서도 위험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아나스타샤는 핸드폰을 꺼내 한국국제무용축제에서 온 초청 메일을 다시 읽었어요. 일주일 전에 받았던 그 메일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게스트 공연자로 한 달간 서울에서 공연할 기회였어요. 그 순간 지하철이 덜컥거리며 멈췄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창밖을 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모스크바의 불빛들이 흐려져 보였습니다. 마치 이별을 예고하는 것처럼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아나스타샤는 드미트리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고요. 그날 밤 아나스타샤는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발레와 몇 켤레와 연습복들, 그리고 드미트리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한국이라는 낯선 땅으로 가는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새벽녘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3주가 흘렀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도모데도보 공항 대합실에 앉아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 행비행기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출장을 가는 사업가들과 관광객들이 분주히 지나다녔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이 그녀의 여권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러시아 여권에 찍힌 한국 비자를 확인하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아나스타샤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아나스타샤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이륙 전 그녀는 가방에서 한국어 회화책을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 서점에서 급히 산 책이었어요. 표지에는 기초 한국어 회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한글이 마치 춤추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 오. 모음들이 발레의 기본 동작처럼 우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가 점점 작아져 갔어요. 아나스타샤는 책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귓속으로 차이콥스키의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백조의 호수 제2막 오데트가 왕자에게 자신의 슬픈 운명을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승무원이 기내식을 가져왔어요. 러시아 음식과는 전혀 다른 냄새였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젓가락질에 서투른 손으로 밥을 먹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옆자리 승객이 웃으며 포크를 건네줬습니다. 비행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나스타샤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한국국제무용축제에서는 한 달간의 게스트 공연을 제안했지만 정말 한 달 뒤에 러시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돌아가고 싶을까요? 가방 속에서 드미트리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그의 글씨로 내 백조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드미트리는 항상 그녀를 백조라고 불렀습니다. 우아하고 아름답지만 때로는 슬픈 새라고 했어요. 기내 모니터에서 비행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시베리아 상공을 지나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마음의 거리도 멀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한국어 회화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본 인사말들을 소리내어 연습해봤어요. 발음이 어색했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춤 동작을 익히는 것처럼요. 승무원이 입국 신고서를 나누어 줬습니다. 체류 목적란에 아나스타샤는 공연이라고 영어로 적었어요. 체류 예정 기간에는 30일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정말 30일 뒤에 떠날지는 그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비행기가 착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무대 조명 같았습니다. 아나스타샤는 가슴이 떨렸어요.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땅에 발을 디뎌야 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서서 그녀는 한국어 회화책에서 본 문장을 떠올렸어요. 저는 발레리나입니다.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분명 곧 배우게 될 거였습니다. 한국국제무용축제 공연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종로구의 작은 게스트하우스 방에서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러시아 대사관에서 온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문자에는 즉시 귀국하여 조사에 응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아나스타샤의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두려웠어요. 그때 게스트하우스 로비에서 한국인 여성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자신을 김미영이라고 소개했어요. 홍대에서 작은 무용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미영 원장은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축제에서 아나스타샤의 공연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다면서 혹시 한국 아이들에게 러시아 발레를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아나스타샤는 놀랐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김 원장은 급여는 많지 않지만 비자 연장도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나스타샤는 홍대 입구역에서 내렸어요. 거리는 젊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길거리 음악가들이 기타를 치고 있었고 예술대학 학생들이 캠퍼스를 들고 다녔어요. 모스크바와는 전혀 다른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드림댄스 무용학원은 지하 1층에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니 거울로 된 연습실이 보였습니다. 크기는 볼쇼이 극장 연습실의 4분의 1 정도였지만 아늑했어요. 김 원장이 아이들을 소개해줬습니다. 5살부터 12살까지 총 8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나스타샤가 러시아어로 인사하자 아이들은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됐어요. 아나스타샤는 발레의 기본 동작인 플리에부터 가르쳤습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간단한 동작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쉽지 않았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 몸짓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아나스타샤가 직접 시범을 보이면 아이들이 따라했어요. 웃음소리가 연습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가장 어린 5살 소희가 넘어졌을 때 아나스타샤는 달려가 아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소희가 울먹이자 아나스타샤는 작은 백조에 춤을 춰 보였습니다. 소희는 금세 웃음을 되찾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김 원장이 말했어요. 아이들이 아나스타샤를 정말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어요. 저녁 무렵 아나스타샤는 홍대 거리를 걸었습니다. 떡볶이 가게 앞을 지나갈 때 매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나스타샤가 외국인인 걸 알고 맵지 않게 만들어주셨어요. 첫 번째 떡볶이 한 젓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의 그 맛을 아나스타샤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아나스타샤는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러시아 대사관에서 온 메시지가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러시아를 떠난 후 진짜 웃음을 지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과 김 원장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떡볶이 아주머니의 친절함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드미트리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기서 조금 더 머물러 봐도 될 것 같다고요. 무용학원에서 일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기억해가고 있었어요. 소혜, 준호, 하율, 지민.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진 소중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수업이 시작됐어요. 아나스타샤가 바르를 잡고 기본 동작을 시범 보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7살 하율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김 원장이 달려와 하율이를 달랬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스러웠어요. 김 원장이 영어로 설명해 줬습니다. 하율이의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아나스타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이 해체되는 슬픔을 겪어야 하는 하율이가 안쓰러웠어요. 그녀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나스타샤는 하율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백조의 호수 중에서 가장 슬픈 부분이었어요. 상처받은 백조가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율이는 울음을 멈추고 아나스타샤의 춤을 바라봤어요. 다른 아이들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나스타샤의 손짓 하나하나에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픈 백조가 서서히 희망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팔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춤을 마쳤어요. 하율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아나스타샤를 따라 팔을 휘저어 봤어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움직임이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하율이를 꼭 안아줬어요. 수업이 끝난 후 아나스타샤는 홍대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떡볶이 가게로 향했어요. 이제는 아주머니가 그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주머니는 따뜻한 어묵 국물을 한 그릇 더 주셨어요. 돈을 내려고 하자 손사래를 치며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생수를 사려고 했는데 알바생이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알바생은 박준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아나스타샤가 러시아에서 왔다고 하니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자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박준이는 물건값을 계산하면서 천천히 한국어를 가르쳐줬어요. 1,000원, 2,000원, 3,000원. 숫자를 하나씩 알려줬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열심히 따라했어요. 게스트하우스에 돌아와서 아나스타샤는 일기를 썼습니다. 러시아어로 쓰는 일기였지만 오늘은 한국어 단어들도 섞어서 썼어요. 1,000원, 어묵 고마워요. 하율이의 울음을 멈춰준 것도 뿌듯했지만 더 큰 기쁨은 따로 있었어요. 떡볶이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박준이의 친절함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창밖을 보니 홍대의 밤이 활기차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였고 젊은이들이 웃으며 지나다녔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처음으로 이곳이 낯설지 않다고 느꼈어요. 드미트리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에는 진짜 따뜻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은 통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러시아 대사관에서 온 새로운 메시지가 떠 있었지만 아나스타샤는 읽지 않았어요. 내일 하유리가 웃으며 춤을 출 모습을 상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글조차 어려웠지만 이제는 간단한 문장 정도는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학당에서 특별한 친구들을 만났어요. 베트남에서 온 린과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였습니다. 셋 다 각자의 이유로 한국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린은 28살로 한국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31살로 간병인으로 일하며 고향의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나스타샤는 자신의 사정을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두 친구는 그녀가 무언가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세 사람은 스스로를 삼국지 스터디 그룹이라고 불렀어요. 한국어 공부를 함께하면서 각자의 모국어도 서로 가르쳐줬습니다. 린이 베트남어로 사랑을 뜻하는 띤, 여우를 가르쳐주면 마리아는 타갈로그어로 희망을 뜻하는 파그아사를 알려줬어요. 아나스타샤는 러시아어로 자유를 뜻하는 스바보다를 가르쳐줬습니다. 그 단어를 말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세종학당 수업이 끝난 후 세 친구는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린이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나스타샤에게 물었습니다. 고향에 남편이나 연인이 있느냐고 했어요. 아나스타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드미트리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놨어요. 남편이 있었지만 전쟁에서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린과 마리아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줬어요. 마리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자신도 필리핀에서 남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태풍으로 어선이 뒤집혀 돌아오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슬픔도 희망도 두려움도 함께 나눴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하나였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아나스타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에서 여권 반납을 요구하는 공식 통지서가 왔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원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김 원장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진정하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국이 아나스타샤를 보호할 거라고 했습니다. 김 원장은 변호사 친구를 소개해줬어요. 난민 신청이나 인도적 체류 허가 방법들을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김 원장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어요. 무용학원 아이들도 아나스타샤의 상황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유리가 수업 후에 다가와 그녀에게 종이약을 접어줬어요.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나스타샤는 린과 마리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두 친구는 즉시 달려와 함께 있어줬어요. 린이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유로 고향을 떠나왔지만 이제 서로가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그날 밤 아나스타샤의 작은 방에서 함께 잤습니다. 린은 베트남 자장가를 불러줬고 마리아는 필리핀 기도문을 읽어줬어요. 아나스타샤는 러시아시 한 편을 들려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나스타샤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드미트리도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원장이 아나스타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국립국악원에서 열리는 한국무용 워크숍에 참가해보라고 했어요. 다른 문화의 춤을 배우면 자신의 춤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초동 국립국악원에 도착했을 때 아나스타샤는 깜짝 놀랐어요. 전통 한옥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러시아의 웅장한 건축물과는 전혀 다른 섬세한 아름다움이었어요. 워크숍에는 20명 정도의 참가자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었지만 외국인도 몇 명 있었어요. 아나스타샤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강사로 나온 분은 김혜숙 명인이었어요. 70대의 할머니였지만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아했습니다. 명인은 참가자들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부채춤을 배웠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부채를 받아들고 당황했어요. 발레에서는 소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명인의 시범을 보고 매료되었습니다. 부채가 펼쳐질 때마다 꽃이 피는 것 같았어요. 명인의 손목 움직임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 같았습니다. 발레의 직선적인 아름다움과는 완전히 다른 곡선의 미학이었어요. 아나스타샤가 서툴게 부채를 펼치자 옆에 있던 한국 할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손목을 이렇게 돌리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나스타샤는 고맙다는 인사를 한국어로 했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장구춤을 배웠습니다.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이었는데 이것 또한 발레와는 달랐어요. 발레는 음악 위에 떠다니는 느낌이라면 장구춤은 음악과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김혜숙 명인이 아나스타샤에게 다가왔어요. 발레를 전공했냐고 물었습니다. 아나스타샤가 고개를 끄덕이자 명인은 흥미로워했어요. 명인이 말했어요. 춤에는 국경이 없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든 한국이든 춤은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라고 했어요. 아나스타샤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셋째 시간에는 탈춤을 체험했어요. 처음에는 우스꽝스러워 보였지만 실제로 해보니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희로애락을 과장되게 표현하면서도 해악이 넘쳤어요. 탈을 쓰고 춤을 추다 보니 아나스타샤는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 절제된 발레와 달리 감정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었습니다. 웃고 울고 화내는 것이 모두 허용되는 춤이었어요. 워크숍이 끝난 후 김혜숙 명인이 아나스타샤를 따로 불렀습니다. 발레와 한국 전통 무용을 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었어요. 새로운 창작 작품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가슴이 뛰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창작 욕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볼쇼이에서는 정해진 레퍼토리만 반복했는데 여기서는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가 주어진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아나스타샤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발레의 우아함과 한국 춤의 해악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백조의 호수와 부채춤이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가 탄생할까요? 그날 밤 아나스타샤는 오랜만에 안무 노트를 꺼냈어요. 러시아에서 가져온 낡은 노트였습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고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두 개의 달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러시아의 달과 한국의 달이 만나는 이야기였어요. 서로 다른 문화의 달들이 처음에는 낯설어 하지만 점점 조화를 이루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미트리의 사진을 바라보며 아나스타샤는 속삭였어요. 나는 이제 새로운 춤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백조가 이제는 다른 새와 함께 날고 있다고 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강물에 반짝이며 춤추고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김 원장과 변호사의 도움, 그리고 김혜숙 명인의 추천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나스타샤는 새로운 작품 준비에 매진했어요. 동서융합 무용단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김 원장의 무용학원 학생들과 국립국악원에서 만난 한국무용 전공생들이 함께했어요. 창작품의 제목은 두 개의 달이었습니다. 러시아 발레와 한국 전통 무용이 만나는 이야기였어요. 아나스타샤는 주인공 역할을 맡았고 한국무용 전공생 윤서영이 상대 역을 맡았습니다. 연습은 쉽지 않았어요. 발레와 한국 춤의 호흡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발레는 위로 뻗어나가는 느낌이라면 한국 춤은 땅에 뿌리내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조화를 찾아갔어요. 첫 번째 장면에서 아나스타샤는 러시아 전통 의상을 입고 백조의 춤을 췄습니다. 외롭고 슬픈 백조였어요. 무대 반대편에서는 윤서영이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췄습니다. 우아하고 신비로운 달의 정령이었어요. 두 번째 장면에서는 서로를 발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리듬에 맞춰 춤을 췄어요. 백조는 클래식 음악에, 달의 정령은 가야금 선율에 맞췄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면서 음악도 하나로 합쳐졌어요. 세 번째 장면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두 춤이 완전히 융합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아나스타샤는 한복 저고리와 발레 튀티를 함께 입었어요.
윤서영은 한국 전통 치마에 발레 슈즈를 신었습니다.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무대 위에서는 자연스러웠어요.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가 만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야금과 바이올린이 함께 연주하는 음악도 환상적이었어요.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홍대 근처 작은 공연장이었지만 아나스타샤에게는 볼쇼이 못지않게 소중한 무대였어요. 관객석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용학원 아이들이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하유리는 이제 11살이 되어 키도 많이 컸습니다. 소희도 9살이 되어 제법 의젓해졌어요. 아이들은 설레는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떡볶이 아주머니도 와주셨어요. 편의점 알바생 박준희도 있었습니다. 세종학당 친구들인 린과 마리아는 물론이고 김혜숙 명인도 오셨어요. 아나스타샤를 아끼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대막이 오르고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아나스타샤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드미트리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운 백조가 낯선 땅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것처럼 다른 춤을 췄지만 점점 마음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어요. 공연이 끝났을 때 관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어른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아나스타샤도 눈물이 났습니다. 커튼콜에서 아나스타샤는 관객들을 바라봤어요. 한국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이 모두 거기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녀의 새로운 가족이었어요. 공연 후 로비에서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김혜숙 명인이 다가와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의 예술가가 되었다고 덧붙였어요. 그날 밤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스타샤는 행복했습니다. 러시아를 떠날 때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강공원의 벤치에 앉아 아나스타샤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벚꽃잎들이 하늘하늘 떨어져 일기장 위에 앉았습니다. 러시아어로 쓰기 시작했어요. 드미트리야, 오늘로 내가 서울에 온 지 정확히 2년이 되었어. 처음에는 한 달만 머물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이곳이 진짜 내 집이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63빌딩이 보였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서울의 풍경이 친숙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일기를 계속 썼어요. 나는 이제 춤으로 평화를 말할 수 있는 곳에 살고 있어. 아무도 내 춤을 검열하지 않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단다. 여기서는 예술이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달이야. 지난주에 러시아 언론에서 그녀에 대한 기사가 났다고 들었어요. 조국을 배신한 발레리나라고 불렀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진정한 조국은 태어난 땅이 아니라 자신을 받아주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동서융합 무용단은 이제 정식 예술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금도 받게 되었어요. 다음 달에는 부산과 대구에서도 공연할 예정이었습니다. 무용학원 아이들도 많이 늘었어요. 하유리는 이제 중급반에서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발레리나가 되겠다며 매일 열심히 연습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을 보면 아나스타샤도 힘이 났습니다. 떡볶이 아주머니는 이제 그녀를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편의점 박준희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지만 여전히 가끔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세종학당 친구들인 린과 마리아와는 여전히 매주 만나서 서로의 근황을 나눴어요. 김혜숙 명인은 아나스타샤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내년에 국립무용단과 협업해서 대형 작품을 만들어 보자고 했어요.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공연이었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일상 대화는 물론이고 인터뷰도 한국어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러시아어가 먼저 나올 때도 있지만 한국어로 생각하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일기를 쓰다가 아나스타샤는 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용학원 아이들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하유리가 앞장서서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백조 춤 가르쳐 주세요. 하유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소희도 뒤따라와서 새로 배운 발레 동작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한강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아나스타샤는 일기장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물론이야, 오늘은 새로운 백조의 춤을 가르쳐 줄게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강을 따라 걸으며 아나스타샤는 생각했어요. 드미트리가 지금 그녀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분명 행복해하라고 말할 거예요. 그녀가 웃고 있으니까요. 석양이 한강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아나스타샤와 아이들의 실루엣이 강변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즉석에서 발레 동작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어설프지만 진심이 담긴 움직임이었습니다. 아나스타샤도 함께 춤을 췄어요. 그때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김원장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내일 새로운 학생이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8살 소녀였어요. 아나스타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다른 작은 백조가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게 될 거였어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요. 해가 완전히 져서 한강의 야경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드미트리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아나스타샤는 속삭였어요. 고마워, 사랑하는 사람. 당신 덕분에 나는 진정한 자유를 찾았어.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자유를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아나스타샤의 새로운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발레리나 아나스타샤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아나스타샤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자신을 받아주는 곳이라는 것, 예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 언어의 벽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모스크바에서 절망에 빠졌던 발레리나가 서울에서 새로운 꿈을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홍대의 작은 무용학원에서 시작된 인연들이 결국 동서양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었어요. 떡볶이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 편의점 알바생의 친절함, 세종학당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무엇보다 순수한 아이들의 사랑이 아나스타샤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김혜숙 명인의 지혜로운 가르침은 그녀에게 새로운 예술의 길을 열어주었고요. 러시아 발레와 한국 전통 무용이 만나 탄생한 두 개의 달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해요.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아나스타샤처럼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마지막 장면에서 새로운 우크라이나 학생이 온다는 소식은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나스타샤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거죠. 예술의 힘,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용기. 이 모든 것들이 담긴 아나스타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감동을 남겼기를 바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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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뵐까요?